밤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컨텐츠를 봐주세요. 오늘은 마피아 하면 생각나는 인물 중 한 명인 알카포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일단 알카포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그가 속해 있었던 마피아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마피아라는 말의 어원은 아름다움이나 자랑을 뜻하는 시칠리아 말이라고 합니다. 19세기 말 시칠리아 섬의 반체제적인 산적 무리를 일컫는 것이었는데 알카포네에 이르러서는 조직화와 분업화가 시작되면서 기업형 범죄 조직의 대명사가 됩니다. 자, 그럼 마피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알카포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본명은 알폰스 가브리엘 카포네입니다. 1899년 1월 뉴욕 브루클린에서 나폴리 출신의 이민자 가브리엘 카포네와 테레사 카포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명한 마피아의 아버지인 것 치고는 아버지 가브리엘은 딱히 폭력적이거나 법을 어겨서 감옥을 간 적이 없는 매우 양심적인 시민이었는데 조금 어렸을 때부터 거칠었던 알폰스는 14살에 폭력단을 만들어 활동을 했으며 교사를 때려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갱단 조직에 들어가서 조니 토리오라는 사람의 부하가 되어 시카고로 넘어오게 되죠. 조니 토리오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갱스터 중에서도 꽤나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전성기에는 도박, 매춘, 밀주 등으로 부를 쌓아서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갖고 있을 만큼 사업적으로 성공했고 마피아가 나중에 전국적으로 위원회를 조직할 때에도 자문 역할을 맡을 정도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는 갱스터였습니다. 그러나 1925년 1월에 라이벌 갱스터 조직의 남자들이 그를 습격하면서 토리오는 목숨은 건지긴 했는데 폐랑 복부 그리고 영 좋지 못한 곳을 맞으면서 죽어서 인생 강제 은퇴하기는 싫었는지 자, 내가 너에게 조직을 물려주겠다. 이제 그건 전부 너의 것이다. 라면서 알카포네에게 조직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가장 유명한 무법시대에 막이 오르게 되죠. 알카포네가 토리오로부터 조직을 넘겨받았을 당시 그는 26살에 불과했고 이러한 알카포네에게 시카고 트리뷴의 한 기자가 1926년 흉터가 있는 얼굴을 뜻하는 스카페이스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그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타임지의 한 기자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알카포네에 대한 묘사로 까무잡잡한 한쪽 뺨 위에 면도칼 모양의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두고 1차 세계대전 때 생긴 상처다. 아니다. 조직끼리 패싸움을 벌이다가 생긴 흉터다. 라면서 말이 많았는데 사실 이 카포네의 얼굴 흉터가 생긴 이유는 어느 날 밤 그가 코니 아일랜드의 한 술집에서 만취해서 앞에 테이블에 있는 여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자의 오빠 프랭크 갈루치오가 분노해 흉기를 휘둘러서 알카포네의 얼굴을 베어서 그의 왼쪽 뺨과 목에 흉터가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카포네는 항상 그 흉터를 의식하면서 가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상처로 인해서 스카페이스로 악명을 떨치며 그의 상징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스카페이스가 그에게 캐릭터를 부여해줬으면 그를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바로 성 발렌타인 대학살 사건입니다. 1929년 알카포네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북쪽의 갱단에서 알카포네 밑에 있던 롤로르도라는 사람을 죽였고 알카포네는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렇게 1929년 2월 14일 상대 갱단 7명이 밀주 거래를 하고 있을 때 그 밀주 창고에 경찰차 한 대가 도착을 해요. 삐용삐용 경찰차가 딱 도착을 한 다음에 밀주 창고로 들어와서 갱단들을 다 제압을 한 다음에 벽에다가 이제 딱 한 줄로 세우는 거야. 총을 다 뺏어서 몸수색을 하는 척 하더니 갑자기 기관총을 두두두두두 난사해서 이 갱단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 경찰들은 알카포네의 부하들이 위장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성 발렌타인 대학살로 알려지며 그 전까지는 토리오의 갱단을 물려받긴 했지만 딱히 본인의 사업을 성공시키지는
비슷한 마피아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대학살 이후에 알카포네는 마피아로서 거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알카포네 부하들이 당시 썼던 총 있잖아요. 이게 톰슨 기관총이거든요. 이 톰슨 기관총이 마피아 갱단들의 상징처럼 돼버린 거야. 그래서 총소리가 타자기 소리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시카고 타자기라는 별명까지 붙여집니다. 이 톰슨 기관총은 원래는 전쟁 때 근접전에 사용할 무기가 필요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딱 완성하고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만들기는 했는데 팔 데는 없으니까 이걸 그냥 민간에다가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근접전 때 빠르게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기관총은 마피아들에게 딱 필요한 무기였고 전쟁을 위해서 만든 무기가 마피아들 같은 갱들에게 적극적으로 팔려서 범죄 행위에 사용되며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톰슨 하면 제일 먼저 마피아, 갱단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대부 같은 영화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총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흉터와 발렌타인 대학살로 인해서 유명해진 알카포네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준 것이 바로 밀주의 유통입니다. 19세기 말 유럽 각국에서 사회 개선 및 도덕 재건이라는 이유로 금주 운동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금주 운동이 퍼져나갔으며 미국 역시 이민자들이 한창 많이 유입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범죄율이 갑자기 팍 오르게 됐고 이 이민자들이 술집으로 쉽게 취직을 했었기 때문에 술이 범죄와 부패의 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1920년부터 미국 전역에서 금주법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사회 개선과 도덕 재건이라는 명분으로 금주법을 시행은 했지만 기이하게도 오히려 마피아들이 밀주를 만들어서 유통하면서 술과 관련된 범죄율이 훨씬 더 올랐고 전국의 음주량은 사실상 더 증가됩니다. 게다가 밀주로 술을 제조할 때 제조 단가를 낮추려고 에탄올이 아닌 싼 메탄올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어 팔았고 밀주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알카포네는 맥주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며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고 이 엄청난 양의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관리들이랑 결탁해서 뇌물을 주고 단속을 피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뇌물을 받는 경찰이랑 관리들이 끊임없이 알카포네 본부로 찾아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 모두의 입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알카포네는 돈이 많았던 데다가 이 많은 돈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시장인 윌리엄 톰슨에게 선거 자금으로 25만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하면서 삼선 시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계까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밀주랑 관련해서 그를 체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죠. 당시 1배럴당 맥주 생산 원가는 4달러예요. 근데 판매 가격은 55달러입니다. 독한 증류주의 경우는 한 상자의 생산 원가는 20달러인데 파는 금액은 90달러예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밀주이기 때문에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927년에 카포네 조직이 벌어들인 수입금은 1억 500만 달러로 추산이 되며 한 해 총 수입이 1억 달러인 세계 최고의 시민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고 아인슈타인, 헨리 포드와 함께 시카고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자, 이제 알카포네는 단순한 마피아가 아니라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금주법 같은 시류, 막강한 톰슨 같은 무기, 그리고 자기의 일에 방해가 되면 대학살을 벌일 수 있을 정도의 대담함으로 알카포네는 암흑가의 군림자로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밤의 대통령이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꾼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우유의 유통입니다. 과거의 우유의 유통은 어떻게 됐냐면 우유를 짜요. 우유를 열심히 짜서 양철통이나 유리병에다가 담아요. 그리고 개가 끄는 수레에 실은 다음에 사람이 직접 발로 뛰면서 하나하나 우유를 배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플란다스의 개에 네로랑
파트라슈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네로 우유 배달하면서 할 거 다 하죠. 아로아랑 풍차 밑에서 만나야 되고 할아버지 그림도 그려줘야 되고 파트라슈랑 놀아야 되고 콩쿠렌을 그림도 그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유 배달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딱히 유통기한이라는 것도 없다 보니까 뭐 마셔도 되는 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쨌든 어제 팔다가 남은 우유는 오늘 새로 짠 우유랑 같이 섞어서 팔아요. 그리고 더 신선한 우유처럼 보이기 위해서 분필가루 같은 석회가루를 섞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더 뽀얘지겠죠. 아니면 밀가루를 섞는 거예요. 그렇게 상한 우유가 사람들에게 배달이 되었던 겁니다. 자, 사실 여러분 네로가 악의 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네로가 파트라슈랑 같이 죽었다고 해서 불쌍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네로가 죽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1800년대 중반에 이렇게 상한 우유를 먹고 죽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1854년에 뉴욕에서는 사망자가 약 15,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상한 우유를 마시고 사망한 영유아가 8,000명 이상이다라는 기사가 날 정도로 상한 우유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랑 정부가 열심히 제도를 바꾸려고 들면 낙농업자들이 이 시정부위원회 조사단에게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탁을 해. 그러면 나중에 사람들이 야 이거 상한우유 파는 거 문제되지 않냐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조사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한우유는 실제로 진짜 우유와 똑같이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아니 더 좋기도 합니다 라는 멍멍이 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멍멍이 같은 상황을 우리 마피아가 해결해 줄 겁니다. 사업 수완이 좋았던 알카포네는 이미 장악하고 있는 밀주에서 눈을 돌려 우유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사실 뭐 따지고 보면은 술은 어른들이나 몰래 사다 마시는 수준이지만 우유는 커피에도 넣어 마셔야 되죠. 요리에도 넣어야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실 수 있죠. 완전 애기들도 마실 수 있는 아주 합법적이고 당당하게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유 사업을 딱 시작을 하려면 원래 우유를 유통하고 있던 업체들을 견제하기 위해 또는 부를 나누지 않기 위해서 농장을 확보하고 독점해야겠죠. 아주 좋은 농장을 빼앗아 독점하면서 정직한 원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상한 걸 섞어서 우유를 빼돌려 돈을 가로채는 일을 막기 위해서 믿음직한 자기 조직원들을 써서 우유에 석회나 밀가루가 들어가는 것도 막죠. 알카포네는 밀주를 팔 때에도 불법이긴 했지만 밀주에 이상한 걸 섞는다던가 뭐 몰래 빼돌리는 게 걸리면 즉시 처단을 할 정도로 품질 관리에 신경을 썼는데 우유 역시 만약 누군가가 예전에 하던 대로 석회나 밀가루를 섞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강제 회계를 시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 그렇게 깨끗한 우유를 확보했으면 이제 노조 위원장을 납치해서 노조를 파괴한 뒤에 밀주를 유통하며 만든 전국적인 냉장 운송 시스템을 이용해 우유를 신선하게 배달하며 운송료도 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고객님들은 늘 신선한 우유를 정해진 기한 안에 빨리빨리 마셔줘야 하니까 유통기한을 표시해서 정해진 길 안에 무조건 팔도록 그러니까 강매하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신선하고 깨끗한 우유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 바로 알카포네인 겁니다. 자, 그렇게 밀주와 우유를 팔면서 알카포네는 세계 정상을 달리는 듯 했으나 우유 유통 시스템을 바꾸고 얼마 되지 않은 1931년 미국 재무부 특수수사관에 의해서 벌어들인 수입에 따른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가 돼서 1932년 그 유명한 알카트라즈 섬 감옥에 수감이 되었다가 7년 뒤에 석방되어 마이애미에서 아주 조용히 지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마피아 두목이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거나 어딘가 나가진 않았던 거죠. 그렇게 8년 뒤인 1947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 알카포네 집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매우 젊었으며 실제로 마피아 두목으로 군림했던 시기는 1925년 봄부터 1931년까지 약 6년이라는 매우 짧은 지배 기간을 가진다는 것과 시카고 지역을 담당하는 보스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유의 유통기한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오늘 알카포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으면 다음 영상도 보고 가라!